한국당 전당대회가 나흘을 앞두고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한편 서른 민주당 의원이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 발언이 거센 비판을 또 받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후보들의 마지막 합동 연설회가 있었죠. 황교안 후보가 했던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것도 혹시 세모입니까?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많이 충분히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고 이건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이게 문제가 많다,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계시는 겁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 발언 들어봤습니다. 정 의원님 먼저 여쭙고 싶네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게 어제 그제 그 방송사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저 발언의 의미를 모르고 했다고 그러면 굉장한 실언을 한 거고, 만약에 알고 했다고 그러면 사실은 다음 총선과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거의 집권이나 이 승리를 포기를 작정한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전당대회 전에, 그러니까 사실 오늘부터 지금 투표가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지금 사실은 마지막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 발언은 사과를 해야 맞는 발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태블릿 PC 조작은 사실 이게 뭐 법원에서 다 판결이 내려진 부분이고 국가수에서도 검사를 다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 황교안 후보의 예. 그 국무총리 시절에 태블릿 PC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요. 예. 이것이 조작됐다는 주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그다음에 최준실 씨 측에서 조작됐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국가수에서 말씀대로 국가수에서 감정 결과에 따라서 최순실 씨 거다라고 확정적으로 발표를 한 내용이고, 정호성 전 비서관이 보내준 연설문도 그대로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두 번째는 변희재 씨가 이 건으로 그 JTBC에서 조작했다라고 주장을 계속한 것으로 해서 지난해 12월 달에 1심에서 징역 2년으로 선고를 받아 지금 복역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총리 시절에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전당대회 때 결국 이게 503의 그 인식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인지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두고 본인이 모른다고 발언한 것 때문에 계속 이제 소위 이 배박 논란, 배신한 박근혜에 대한 황교안 후보에 대한 이 소위 자기검열에 의한 무리한 발언이다, 그리고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표를 얻기 위해서 진실도 외면하고 조작했다라는 그런 위험한 발언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후에 재무덤 파는 발언, 그러니까 이 발언뿐만이 아니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련된 발언이 지금 오락가락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점은 지금은 뭐 전당대회에 묻혀서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지만 결국은 세세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어떤 근거와 이유를 들어서 조작됐다라고 얘기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당시에 이제 국무총리로서 대행을 하고 있었고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뭐 증거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가요, 지금 약간씩 바뀌고 있습니다. 입장이 조금 변했어요. 처음에는 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탄핵 과정에 그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는 또 태블릿 PC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시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한 가지는 논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JTBC 측에서 그것을 가져 나온 행위가 과연 적법한 행위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못 보고를 받고 저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실언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유한국당 내에 좀 강경한 보수층에 대해서, 과격한 보수층에 대해서 그것도 다 표를 안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 내지는 또 보수층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뭐 수임 번호 얘기하고 책벌상 때문에 서운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 안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저런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이 타당하냐. 오히려 지금 굉장히 보수가 어렵고 또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대로 상당히 오만한 행정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이 맞는데 참 안타깝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건 분명하게 이제 집토끼들을 대상으로 표를 더 많이 얻겠다라는 건데 예. 지금은 산토끼를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안에 있는 이 합리적인 집토끼들도 도망갈 판이에요. 예,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후보가 당대표가 돼도 과연 내년 총선까지 제대로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 지금 상당히 당 내에서도 그리고 바깥에 있는 보수층에서도 예.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들을 지금 계속 쌓아나가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때문일까요? 오세훈 후보는 즉각 비판을 했습니다. 뭐 비상식적인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민의 상식적인 수준에 반하는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 마케팅하는 전당대회에서 본인의 입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 사이에서 어쨌든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앞서 뭐 정태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지극히 좀 비상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 안에서 반발 또는 반대 여론이 높게 어쨌든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일정 정도 자신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에 대한 지지 입장을 갖고 있었던 거죠. 뭐 김진태 후보의 경우는 무죄 석방을 주장하는 거고 또 한교안 후보도 석방 사면 석방제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오세훈 후보가 이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자유한국당 내에 합리적 보수층을 겨냥해서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내년에 이분도 총선에 출마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물론 당대표 선거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총선에 출마를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감싸기나 사실은 이미 법원에서 판정이 난, 그러니까 그 입증 국가기관으로부터 입증이 난 부분까지도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가짜 뉴스를 생성해내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은 과연 지도부는 이 과정 속에서 나오고는 이 얘기를 어떻게 볼까가 참 궁금한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해도 비슷한 현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자정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많이 있겠지만 뭐 때가 있고 장소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약간 애둘러 표현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걱정, 우려스러운 것을 담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묘한 또 여운을 남겼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자정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정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 6.13 지방선거에서 대패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 그 쌓여져 있는 숙제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해서 당을 정상화시키자 해서 비대위가 출범을 했고 그 비대위가 준비한 전당대회인데 지금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숙제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비대위도 그리고 유일한 선출직인 나경원 원내대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점점 더 국민이 바라지 않는 그리고 합리적인 그 유권자들이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어제 오늘 계속 과연 지금 정권 교체를 기대할 만한 정당이냐? 아니다라고 본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전당대회가 지금 이게 흥행인 건지 논란거리만 쌓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당대회가 끝나서 어떻든 합법적인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탄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당이 제대로 갈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예. 더 걱정스러운 거는 무슨 보수 대통합을 하고 무슨 다음 그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를 쌓아나가는 거 둘째 쳐놓고 과연 정부 여당의 독주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 이 당이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분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당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요즘 좀 오르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쭉 올라가다가 사실은 5.18 망원 발언이 터져가지고 내려갔다가 예. 다시 조금 올라간 양상인데요. 저는 지금 이제 지지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 주에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소득 격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는 점점 더 어렵게 돼 있는 양상이고 그러면 보수적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뭔가 다른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자유한국당을 지금 지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죠. 예. 자유한국당이 잘해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김 의원님,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내부적으로 하면서 보고 있을 텐데요. 이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갔던 부분들과 일단은 예. 네, 그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해도 비슷한 현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에 대해서 저는 주어가 없는 예전에 BBK에 주어가 없어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께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예. 뭐가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비슷하다는 건지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예, 없다. 없어요. 그래서 탄핵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열릴 경우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지 아니면 돈을 받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지금 구속 기소되어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태블릿 PC가 조작되었다라는 한교안 후보의 주장이 민주당 안에서도 있을 법한 얘기다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명료하게 얘기를 해야지 민주당이 비슷한 현상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당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3.2% 하락했다가 1% 상승인데 사실은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공당의 전당대회가 미래를 향한 이제 전망을 내고 당이 이제 비대위 체제지 않습니까? 비대위 체제라는 얘기는 당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점이죠. 지난 지방선거 때 대패를 했고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물러나고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당을 운영할 거냐에 대한 입장이 나와줘야 되는데 5.18을 다양한 해석을 하는 그런 소위 그 망언의 전당대회인 것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듣도 보지 못한, 그러니까 이미 탄핵이 됐고 파면이 됐고 1심, 2심을 거쳐서 지금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 있고 국민들이 80% 넘는 국민들이 구속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한 이 대목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돼야 되고 석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억울하게 탄핵이 됐다. 그리고 탄핵이 반대한다라는 얘기가 주조가 되는 전당대회라는 점에 대해서 전혀 전당대회의 소위 그 효과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과거 전두환 정권의 후예들이고 독재 정권의 후예들이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향수에서 머물러 있는 과거 회귀의 정당이다. 그래서 이 전당대회는 별로 국민들에게 소위 보수적인 그 입장을 띈 자유한국당을 지지한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좀 이렇게 이상한 형태의 흐름으로 가는 전당대회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려운 점이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당내에서는 그럼 지금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더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글쎄요, 같습니까? 누가 되느냐가 저희 상관없습니까? 당하고 크게 연관되지는 않고 다만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극단적인 언어를 구사해서 표를 얻고자 하는 분이 지도부가 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분이 되는 게 저희 당으로서는 합리적인 분이 되기를 원한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른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이 교육에 문제가 있다. 보수 정권에서 교육을 잘못 받았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것인데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해명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말할 당시 얘기를 그대로 하면은 적폐 교육을 받아서 적폐 세력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근데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사실은 그 젊은이들 그 딴짓하지 말고 동남아로 가라 해가지고 사퇴했잖아요. 거기에 그 비추어서 보면 서른 의원은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인데
최고위원직을 그만두는 걸 떠나서 의원을 그만둬야 될 그런 정도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특히 이제 이번 주 조사를 보면 20대 남성뿐만 아니라 20대 여성들도 대폭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원인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는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사실은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파괴되는 게 가장 컸고, 그런 속에서도 과거 정부뿐만 아니라 이 정부 들어와서도 공공기관의 취업 비리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게 지난주에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은 인터넷도 통제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가부에서는 또 외모 가지고도 통제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그래서 이 정부가 무슨 꼰대 정부냐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거거든요. 거기에다 놓고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적폐 세력이 됐다?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다? 저건 굉장히 심각한 발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사과를 했던 내용들 저희도 이제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서른 의원이 이제 상처가 된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다. 그러니까 이 말의 표현이 그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기보다는 교육 환경이 어땠겠느냐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 앞서 소개한 그 발언이 아마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서른 최고위원이 얘기하신 것은 교육과 그다음에 소위 그 젠더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문제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20대, 30대 남성층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됐다. 그래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고요. 교육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처받은 분이 있다라면 사과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그 논란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잘못이 됐다는 걸 인정한 거고요. 어저께 그 저희 이 정책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이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공정하냐 내지는 통합형 일자리가 제대로 확보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여성을 대변하는 다양한 기구는 존재하지만 소위 남성을 대변하고 남성의 그런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수렴해서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청년들의 그런 그 일자리 문제나 아니면 청년들의 감수성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저는 좀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서른 최고위원이 그동안 이제 민주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생긴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도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이 청년층의 지지율 하락이 어떤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정말 그 분석과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기다. 정치권에서 어떤 한 발언이 나왔을 때 전후 맥락을 다 걷어내고 특정한 단어 몇 개를 뽑아가지고 적폐 교육이다, 적폐 세력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하지만 결국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이 한 2분 정도 있습니다. 짧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 토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20대 지지층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실패입니다. 일자리다. 그리고 그 일자리 실패가 시작된 것은 소위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고 거기에서 이제 최저임금들이 급격히 상승하는 걸 통해서 실제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경제. 뭐 청년들에 대한 뭐 인지 감수성 얘기하시는데 중요한 문제는 청년들이 보다 더 자유롭고 보다 더 자신들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규제로 억압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정책위에서 좀 짚어봤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좀 나왔습니까? 일자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던가요? 일단은 이제 그 청년 수당이 하나의 이제 대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한적으로 뭐 서울시도 얘기가 검토 단계에 있지만 어쨌든 실행은 아니고 예전에 이제 성남시에서 청년 수당을 실천을 했는데 그런 지방자치 단위에서도 다각적인 노력과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이제 아동 수당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기초
노령수당. 연금, 예,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 20대, 30대가 사실은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주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군대, 뭐 이런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그 변화는 있지만 종합적인 그런 논의를 위한 대책규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더 깊은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은 대화를 네, 나눠보면 네.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